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 이 가운데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북핵 직접 사정권에 포함된 일본은 이 문제에서 소외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비핵화 논의에 끼어들려는 일본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간섭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재팬 패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한국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남북과의 냉랭한 관계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추규호 한일미래포럼 대표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최근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통상 공격 아주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기대도 어떨 때는 기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일본 쪽 얘기 좀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 해요. 항상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일본 쪽 얘기가 사실 저희가 좀 깊이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가의 또 나름 베테랑이시고 한일 미래 포럼의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추기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제가 모두에게 일본 쪽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북한 핵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일본이? 예. 근데 일본 쪽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 한번 그 얘기, 그다음에 최근 통상 관련 얘기에서도 이제 일본 쪽 얘기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따가 일본 다녀오시겠습니다만 최근에도 몇 번 다녀오셨다고요. 예. 일본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일본 나름대로 정보 축적이 많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언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북한하고는 수교가 안 된 상태죠. 미국도 북한하고 수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전후 처리의 거의 마지막 이슈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과제로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진짜로 비핵화를 할 건가 한 데는 한마디로 해서 한국보다는 약간 더 냉철하게 약간 더 비관을 섞여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북한 핵 문제 예.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제가 일본이라도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괌에 떨어질 것까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괌과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 쪽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은 이제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지만 역시 그 2차 대전 때도 직접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로 그 군사적인 힘 또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방위에 관심이 높습니다. 네.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일본에 98년에 있을 때 대포동 미사일을 한번 일본 영토를 지나서 태평양 상을 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핵탄두를 개발하는 문제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충분히 일본 전체 열도를 타겟으로 할 정도로 개발됐다 하는 시점부터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네네. 추적을 해오고 한국이나 미국과 협의를 해오고 그랬습니다. 일본의 어떤 군사적 정보력이랄까요? 예.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상당히 선진적이라면서요. 북한에서도 뭘 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쐈다고 먼저 일신이 날라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군사 정보는 이제 보통 외교 정보도 그렇듯이 군사 정보는 특히 민감한 것은 함부로 능력을 과시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함부로 밝히지도 않고 하지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정보력 또 그 음파를 감청하는 능력 또 일본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체에. 그래서 미군과의 그 군사 정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왜냐하면 독자적인 정보 위성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 잠수함 관계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계에서 미국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네.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름 조용히 하여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텐데 예. 은근히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 또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중국, 북한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조금 이렇게 소외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사실 좀 있긴 있겠습니다. 안 그럴까요? 일부에서 뭐 재팬 패싱 용어를 씁니다만은 일본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는 전후 처리에 있어서 지금 국교 정상화가 안 된 그 유일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 네. 지금 북한 핵 미사일로 대표하는 안보 위협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패싱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요. 일부 이제 학자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이죠. 고이즈미 총리 때 최초로 방북을 했죠. 방북을 했고 또 2년 뒤에 2004년에도 방북을 했고 하면서 사실 국교 정상화 교섭을 이미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난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하나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납치 문제, 납치 문제. 북한은 납치 문제 다 김정일 위원장 때 다 고백을 하고 돌려줄 사람 돌려주고 또 죽은 사람이 죽었다 하고 다 이래서 다 정보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게 미흡하다. 그래서 아직도 납치 문제가 국교 정상화 교섭에 상당히 큰 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납치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 현안으로서 가장 걸려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핵 문제는 그 큰 흐름에 있어서의 압박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도 전략적인 관여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고 그게 아마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입구론적으로 납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상화 교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할 거냐 하는 일본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납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상화 교섭이 진짜 안 된 거냐 시작을 못 할 거냐 네. 그건 일본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납치 문제 잠깐만 좀 더 한번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귀에는 익으실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칼기가 폭파됐을 때 김현희가 잡혀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김현희가 일본 사람 행세를 했거든요. 일본 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현희한테 일본 말을 가르친 사람이 이은혜라는 사람, 뭐 요코타 메구미가 그렇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건데 하여튼 그 사람 신원이 어떻게 됐냐 추적을 했을 때 그건 일본에서 요코타 메구니라는 사람을 북한 측에서 납치를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살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 일본 말을 그런 요원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면 일본에서 특히 그 냉전 기간 중간에 실종된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 많이 해서 그러면 북한한테 납치될 것으로 추정된 사람을 이 사람들은 의심만이 아니고 확실하게 거의 납치됐다고 추정된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걸 북한 측에 이렇게 낸 거죠. 이건 우리가 당신들이 납치한 걸로 봤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 때 고이즈미 첫 평양 방문 때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지만 일부 기관원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한다. 아, 그랬군요. 그런 상당히 김정일로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한 거죠. 통 큰 적을 해서 이제 일본하고 좀 가깝게 되려고 한 건데 그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5사람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귀환할 때 데려오고 가족 만나게 해서 다시 보내겠다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보냈죠. 거기서부터 많이 어그러졌는데 여튼 한마디로 하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 방북에서도 또 이제 그 납치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북한 측은 8사람인 일본 측이 말한 17명 중에서 8사람은 죽었고 5사람은 다 확인해서 돌려보내드렸고 당신들이 말한 4사람은 자기들 기록에 의하면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다. 다시 재조사하자. 그래서
조사 문제, 진상 규명 문제로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일본은 아까 결국 북한 핵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자기들 위치만큼의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할까요? 일본으로서는 아까 전략적 관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여. 예. 왜냐하면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간 이유가 그때 우리 김대중 정부 하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 화해 협력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미국하고 일본에 굉장히 정상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88년이죠. 노태우 정부 때 77 선언 해가지고 냉전 끝나기 직전입니다만은 우리가 공산권하고 수교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교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자유세계랑 승인하는 걸로 그 외교 정책을 청명을 했죠. 그런데 저 냉전이 끝나고 사실 우리는 중국, 소련하고 대표되는 그런 나라들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은 못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좀 정상화, 소위 교차 승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한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었고 조명록 차수가 와싱턴을 갔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총리가 그 2002년에 평양을 갔고 제 기억에 그 돌아가신 오부치 총리 그리고 그다음 모리 총리 그다음이 고이즈미인데 정상회담 때 제가 많이 배석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의 그 정상국가화 국교 정상을 통해서 정상국가를 위해서 많이 그 옆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이즈미가 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아까 말씀대로 전후 처리가 유일하게 안 된 나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이 동북아 정세 안정에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외교력은 그 외교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하고 좀 다르게 이제 일본이 지금 경제 쪽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교적 지지도가 있는데 최근에 뭐 몇 가지 이제 뭐 사건 스캔들이 하면서 지지도가 많이 꺾이고 예.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이 북한 이슈가 아베 입장에서도 꼭 불리한 이슈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베 총리가 상당히 일본식으로 보면 상당히 그 오랫동안 총리직 이제 아베 2기 내각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저에는 일본 국민의 불안 심리 그리고 북한 핵 위협으로 대표되는 안보의 문제 이것에 관해서 일본 국민이 함부로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다가 뭐 그러니까요. 저 강을 건너는데 말을 바꿔 탈 수 없다는 식으로 상당히 안보의 위기 의식이 강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현재 자민당 정부가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김정은 입장에서 그렇게 활용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도 같고. 예. 다음은 우리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오부치 당시 수상관의 이제 공동 선언. 예. 그게 아마 한 20년 가까이 20년 됐죠? 딱 20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마 오늘 곧 그 뭐 10월인가요? 뭐 그 나름 그 관련 세레머니도 아마 준비가 양쪽에서 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정표로 삼을 만한 그런 하나의 그 선언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움직임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10월 초에 9월 말에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걸 좀 기념해서 행사를 하자, 의미 부여를 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외교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해서 그해 가을에 대통령이 가셨는데 그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도 건드리면서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죄와 유감을 표명한 거. 그건 직접 문면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 하에서 그 평화를 잘 지켰고 우리 초기에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했고 한국은 한국대로 민주화를 잘 이룩했다. 서로를 칭찬하는 문서거든요. 그 앞으로 잘해가자. 그래서 이제 미래 협력에 방점이 찍혔는데 그 당시 외교 환경은 우리가 많이 주도해서 화해, reconciliation, 그리고 협력, 미래를 향한 협력 그런 기조를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도 가고 네. 고이즈미 총리가 결국 평양도 가고 해서 예. 뭔가 정상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여튼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요. 예.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벌써 넘어서 지나간다. 일본은 아직 방문을 안 한 거죠?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때 지난 아, 5월에 한 번 다니셨어요. 갔었군요. 가서 그날 그냥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 총리는 조금 며칠 더 있었는데 그렇게 단독 방문은 아직 안 하셨죠. 안 하셨고 아베 총리는 한번 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출범 이후에 왔었나요? 평창 올림픽 때 어허. 그 축하하러 어허. 그때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 그 소위 정상회담을 위한 음흠. 단독 방문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곧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희망을 합니다. 미국하고도 벌써 몇 번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 일본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급할 건 없어 할 수도 있겠어요, 한국하고. 근데 우리는 또 일본하고 급할 거 없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작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고 당사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드 문제로 한동안 중국하고 어려움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고 일본도 미국의 동맹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보가 연계가 돼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소위 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런 공통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우리가 같이 굉장히 그 소중하게 공유해야 될 상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1,000만 가까이 돼요. 작년에 1,000만 가까이 돼서 우리 국민이 한 720만 정도 갔고 일본은 요즘 좀 냉랭하죠. 네. 한 240만 정도? 원래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네. 우리가 많이 갑니다. 좌우지간 국민 간의 교류는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치 리더십에서 네. 이걸 잘 전략적으로 음. 특히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일본을 끼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화제를 바꿔서 그 지금 미중 통상 전쟁 예. 응?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미중 통상 전쟁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합니다만은 이미 그 뭐죠? 알루미늄 음흠. 하고 철강 이런 데는 EU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매겼단 말입니다. 방향으로. 일설에는 이제 자동차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무역 적자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교정해야겠다는 심리, 그런 비즈니스맨적인 감각 그게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강해서 미중 통상 전쟁은 물론 큰 거고 그게 뭐 오늘도 뭐 추가로 2천억 불 상품에 대해서 또 안 되면 또 추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일부 외신에서는 뭐 결국 미국이 통상 전쟁으로 하는 게 1조 달러, 1 트릴리언 달러 네. 트레이드 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나라건 지금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일본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네. 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비핵화 측면에서 핵 문제 측면에서 봤는데 경제 관계 측면에서는 혹시 일본 쪽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변화되는 시각들이 좀 있을까요? 일본이 아무래도 지금 무역 액수는 이제 제일 큰 게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으로 미국, 중국이 작년에 2,400억인가 그렇던데 달러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우리하고는 무역 면에서는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역 체제가 굉장히 투명하죠. WTO라는 그런 그 룰에 맞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안하지만 중국 당국에서 마음 먹으면 그냥 그 WTO 룰에 위배되는 것 같은 조치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렇죠. 나라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연합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특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의 주요 업체들 이렇게 대표들 만나보면 이미 개인 기업 간에는 제3국 진출 같은 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일본도 노령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경제력이 약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윈윈할 게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또 북한 핵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제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번. 특히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많이 잡거든요. 음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마침 투트랙
일본하고 이제 대일배경 투출액이다 해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청산할 거 있으면 하고 따질 건 따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 나갈 건 협력하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일본 측에서는 한국은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좀 그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거부감이 많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제 벽을 느끼는 건데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일부 벽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왕래 객수로 봐서도 그렇고 많이 그 벽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리더십에서 그걸 필요한 전략적인 관점에 있어서 협력할 것은 부지런히 협력해 나가고 네. 물론 따질 것은 따지고 네, 네. 특히 북핵 문제도 사실은 그 일본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를 더 쉽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다 협의하는 네,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례가 폼페오 장관이 평양 갔다 와서 지난 7일입니까? 8일 일요일 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하듯이 그런 면에서는 경제 면에서도 그건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네.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플레이할 게 있고 북한에 기여할 게 있고 네. 북한 경제 개발에는 아마 일본도 기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참여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뺄셈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패싱 당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보기에는 외교는 덧셈의 외교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잘해가지고 북한하고 잘 되면 우리한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여튼 우리의 파트너니까 이 공감대를 같이 엮어가면서 경제 문제, 핵 문제 파트너로서 한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해외 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한 나라의 경제 성적은 그야말로 실물 경제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될까요? 가정에서 가장의 말이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도 경제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2013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 advocate what I call narrative economics, which is an economics that respects the importance of changing narratives. The example that really comes to mind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Donald J. Trump. Part of the theme of Donald J. Trump is think big, live large. In other words, live like Donald Trump. You got to show off. You have to be rich and impressive. That is a theme that sometimes looks immoral, looks bad. But we now have a national leader who's saying, no, this is good. The optimistic side of Trump is that people will think, hey, we have a business supporting president. Let's start new businesses. And hey, we're going to be rich, so we're going to start spending now. So let's hope the outcome is something like that. I have other darker possible outcomes too. If I were actually helping Donald Trump, I would try to steer the actions toward promoting the Andrew Carnegie side of business, which is socially involved. Andrew Carnegie was a great thinker, also one of the richest men in America, but he advocated kindness to people and philanthropy. If I were trying to create narratives for the United States, I would try to do things to encourage that kind of world. To quote Calvin Coolidge, the business of America is business. But that doesn't mean that it's selfish and self-promoting.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죠. 이제 우리도 모두가 성장을 먼저 좀 얘기하면 어떨까요?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